여러분 개로는요 울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제 경영학과는 쉬운데 그 아닌 거 하거든요. 울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울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나옵니다. 민법은 울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웃으면서 공부해서 시험 칠 때는 울면서 나옵니다. 과목의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이 개로는 점수들이요 이제 한 6월까지 보면은 모의고사 우리 가끔 쳐보시면은 한 50점, 60점 사이가 제일 많아요. 아직 공부 덜 됐으니까 7, 8, 9월 넘어가면요 점수들이 7, 80점대로 이렇게 올라와요. 개로는 뒤에 가야 점수 잘 나와요. 왜? 용어가 이제 정립이 되고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올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민법하고 좀 다릅니다, 개로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거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잊어버린 건 다 똑같 망각곡선이 있어서 잊어버리니까 반복 좀 하시고 기본서 많이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강의 들은 것을 동영상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기본서 중요 부분 색깔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주의해 두면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험 관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은 위험에 회피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 위험을 피한다. 예? 예? 손실을 볼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 따르는 미래에 손실을 볼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죠? 정가가 있어요. 위험의 정가. 그럼 여러분 시험 지문에 보면은 위험의 정가가 또 우리가 자주 나오죠. 정가.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위험을 본인이 또 부담을 하지 않고 뭐 하죠? 또 떠넘기는 거잖아요. 정간 떠넘기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이 이 투자로 인해서 미래에 잠재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제3자에게 떠넘겨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 자, 보험회사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여러분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또 넘겨버려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대표적이죠. 위험의 정가.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어떻게 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손해를 봐요? 임차인이 손해를 봐요? 돈을 받는 임대인이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위험을 임대인은 임대를 뭐 한다? 인상함으로써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정가를 해요. 그것도 위험의 뭐다? 정가가 돼. 위험의 정가. 자, 위험을 또 뭐 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어요. 위험을 또 보유한다. 위험을 보유한다. 자, 여러분이 손실의 가능성을 스스로 뭐 하겠다? 부담하겠다. 위험에 손실을 볼 가능성. 예? 투자에 따른 미래의 손실을 볼 가능성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겠다. 대표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감소하죠. 감가상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를 한다? 그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위험을 뭐다? 보유한다. 그리고 위험을 통제하는 경우 있어요. 자, 위험을 통제하는 경우는요, 이 손실, 미래에 이 손실의 발생 횟수, 몇 번 발생하느냐, 또 규모, 어느 정도 규모냐, 이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위험의 통제예요. 그래서 위험의 통제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민감도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보면은 우리가 4가지 중에 민감도 분석이 나오죠. 자, 민감도 분석은 개념이 또 출제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자,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 투입, 인풋, 산출되는 결과, 산출되는 아웃풋. 예? 그러면 투입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부동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임대료의 변화. 자, 여러분 임대료가 인상되든지 인하되든지 임대료의 변화가 수익률에 영향을 줘요. 임대료의 변화,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죠? 영업 경비라든지.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여러분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을 우리 뭐라고 하죠? 공실률.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뭐죠?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느냐, 이런 거 많죠.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자, 이걸 임대료 하나만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임대료 영업경비 2개 변할 수 있죠. 하나 변하는 건 개별적, 2개 이상 변하는 건 집단적. 그래서 이 투입되는 요소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를 했을 경우에 산출되는 결과인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산출되는 결과인 뭐에 영향을 준다?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바로 뭐죠?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즉 뭘로 통해서? 통계적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이 위험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또 방법입니다. 민감도 분석 개념은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민감도 분석. 올해도 나왔죠. 자, 그리고 거기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또 뭐가 있어요? 민감도 분석이 있지만 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위험한 투자를, 여러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즉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채와 같은 정부가 보증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것은 위험에 회피하는 대표적 사례. 여러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 회피의 대표적 수단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어요. 보수적. 자, 이 보수적인 예측 방법.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안. 예. 자, 투자안으로부터 우리가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 자, 부동산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을 우리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 또 중간의 기대 수익률, 또 최소의 기대 수익률이 있겠죠. 자, 이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최고, 중간, 최소를 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뭐를? 최소. 그러니까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최소로 기준해요. 최소. 요걸 기준해서 뭐와 비교해야 돼? 예? 최소인 기대 수익률과 뭐를? 요구 수익률. 요 2개를 뭐죠?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최소로 예측을 해요. 요 최소로 예측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이다. 최소입니다. 요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소 갖고 비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 우리 아까 위험 조정률 배우셨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을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 올해 시험에 여기서 정답을 또 물었어요. 정답 지문을 여기서 물었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부동산 가치는,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자, 여러분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여러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장래 기대되는 수익은 미래 가치고, 현재의 부동산 가치로 고치려면 이자율을 적용해야 돼요? 할인율을 적용해야 돼요? 아까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를 적용? 할인율.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틀려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할인율을, 우리는 할인율이 뭐를?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을 적용해요. 예? 자, 그러면 요걸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부동산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데, 위험한 투자일수록, 여러분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여러분 아까 앞 시간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죠. 자, 그러면 위험이 높으면 분모인 뭐죠? 위험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뭐다? 높아지면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뭐다? 낮아지죠. 그럼 부동산 가치는, 현재 가치인 부동산 가치는 뭐다? 하락을 하죠. 예?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여러분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부동산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딱 되거든요. 그럼 OX를 맞아야 돼. 그럼 부동산 가치가 위험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하락하네.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잖아요.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출제를 또 단골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뭘 출제했어요? 예?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부동산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여기 높네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높은을 시험에 낮은으로 출제했어. 올해 시험. 그게 정답.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뭐를?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 그래서 높은의 색깔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본 시험에 가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디 틀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이 뭐다? 높게 적용한다. 여기서 시험 지문 많이 뜹니다. 좀 잘 이해를, 나중에 몇 번 보면 이해가 돼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은 뭐다? 할인율은 높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배웠었습니다. 자, 여러분 204페이지에 자산 3분법.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타나기 전에 고전적 투자 이론인 자산 3분법. 고전적 투자 이론. 자산 또는 가끔 뭐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고전적 투자 이론이 자산 3분법 또는 재산 3분법. 그럼 자산을 몇 가지로 본다? 3가지. 거기에 봤더니 은행의 예금, 주식, 부동산 3가지로 봐요. 3가지. 자산을 3가지로 나눠서 투자하는데, 자, 여러분이 투자한
원금. 자, 원금의 위험 부담은 뭐와 관련이냐면요. 여러분, 안전성. 그리고 황금.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황금의 위험 부담과 관련해서 황금성. 자, 경제적 가치의 위험 부담과 관련해서 수익성. 자, 여러분, 우리는 투자의 3대 위험 부담이 원금의 위험 부담, 황금의 위험 부담, 경제의 가치에 따른 위험 부담. 요게 3대 위험 부담이죠. 이 3대 위험 부담에서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이 나타나요. 수익성. 그럼 거기에 보면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이 3대 위험 부담과 관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산상분법은 어떻게 돼요? 투자 자금을 투자하는데 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을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에 적절히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산상분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유 비중이 달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의 위험 부담은 안전성은 뭐다? 안전성은 뭐가 높아? 은행 예금이 우선 국가가 보증하니까 안전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안전성이 가장 높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면에서 뭐다? 불리해. 또 은행 예금, 안전성 면에서 우리가 좋죠. 또 부동산도 뭐해서? 안전성 면에서 또 좋아요. 부동산도. 뭐만 안 좋아요? 주식이 안전성 면에서 가장 불리해요. 그런데 황금성은 뭐야? 우리 부동산 처음 배웠을 때, 투자론 배울 때 황금성,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황금성 면에서 가장 불리한 게 뭐다? 부동산이에요. 주식은 처분해서 3일 만에 현금화가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은행 예금은 바로 현금화, 통장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황금성 면에서 가장 불리해. 수익성은 또 뭐가? 여러분, 수익성은, 주식은 수익성이 높으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겠죠. 주식, 부동산 이런 것은 수익성이 높은데, 우리 은행 예금은 안전성이 관련해서 우리가 좋다 보니까 국가가 보증하면 상당히 안전성이 좋죠. 그럴 경우는 수익률이 가장 또 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은행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니까 예금 많이 합니까? 안 하죠. 네. 보통 예금은 안 하죠. 예금을 하지 않고 수익성이 가장 낮고, 여기 정기예금도 수익률이 보면 많이 낮잖아요. 요즘에 몇 프로, 한 2.78% 되는데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한 것, 안정성, 경제 상황에 따라 안정성, 황금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는 투자 자금을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적절히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자산상분법인데,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는 뭐죠? 동그라미는 유리한 거, X는 뭐다? 불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는데, 자,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은 여러분 뒤에 위험 수익 측정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배웠기 때문에 평균 분산 결정법도 여러분 그걸 배워야 이해가 좀 쉬우니까 이거 넘어가고 포트폴리오 쪽으로 한번 옵니다. 206페이지로 옵니다. 자, 206페이지 오시면은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는요, 1952년, 지금 2017년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2017년이니까. 네? 65년 전. 이야, 1952년, 마코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마코위츠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A4 용지 한 7장 되니까 옛날 저를 번역할 때 보니까 한 8장 정도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을 하게 됐어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관찰해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원래는. 자, 그래서 이 마코이치라는 학자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선택 논문을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만큼 투자 이론에 이 고전적 투자 이론의 혁신을 가져와서 현대적 투자 이론에 뭐를 제공했어요? 기초를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요, 항상 주의를 할 것은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위험이 너무 높아요. 예? 한 자산에 몰빵하면 위험이 높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를 해야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한다. 그럼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한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는 뭐다? 그래서 전자에 투자하면 하나는 어디에? 예? 제약에 투자하고 하나는 또 어디에? 식품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산업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 어떻게 돼요?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분산 투자에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왜 분산 투자예요? 여러분? 예? 분산 투자하는 목적은요.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분산 투자에 따르는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포트폴리오 개념을 배웠으니까 포트폴리오는 시험에 나오면요. 정답 지문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207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포트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 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자, 위험이 이렇게 갑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까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 위험은 이만큼 높아요. 이 위험이 바로 총위험입니다. 총위험. 자,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 위험과 요 위험으로 이제 나누는 거야, 지금. 예? 그럼 이 빨간 부분이 있죠? 이 빨간 이 부분의 위험이 우리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 빨간 부분이 비체계적 위험.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작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비체계적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여기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뭐한다? 다양화해요. 한쪽에 몰빵하지 말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시험에 보면요.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요것 때문에 잘 틀려. 시험 문제. 말을 바꾸거든요. 피할 수 있는데, 자, 봅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나만 정확히 한개하면 돼.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나중에 시험 질문, 정답 질문을 많이 묻거든요. 나올 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개념이 다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위험 있죠. 파란 위험. 이 파란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 하면요. 체계적 위험이야. 자, 이 파란 위험은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입니다. 이 체계적 위험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기가 침체하고 있으면은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죠. 미쳐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 시장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거 구별 잘 해야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여기서 여러분 작년, 재작년 계속 정답 그쪽에서 말을 바꾸거든요. 지금 시험 문제 계속. 네. 시험 문제는 이걸 잘 생각을 하면은 한 문제 맞출 수도 있어. 정답 질문으로 많이 묻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은 207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요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뭐야? 줄어들면서 뭐가 줄어든다? 예?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서 총 위험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 총 위험도 줄어들어요. 그건 또 우리는 시험 문제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또.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위험도 줄어든다. 맞는 지문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요 수식 보면서 요 그림 보면서 아, 그 말이 OX 빨리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겠어요? 말을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기 때문에 총 위험은 줄어든다. 비체계적을 뭘로 바꿔버려요? 체계적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말을 바꿔서 출제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 정도 오면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됐어. 완전히 100% 완전히 제거되고 뭐만 남는다? 남는 건 요거 뭐만 남았어요? 체계적 위험만 남았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요까지 오면은 아까 요까지 오면 뭐 완전히 뭐다? 완전히 제거될 수 있죠. 완전히 비체계적 위험이 통계적으로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 얼마란 얘기야? 제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험에 나올 때 또 주의하겠죠. 또
거기 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자,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 수가 많을수록 뭐는 요거는 적든 많든 요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수가 많아지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없어. 또 요거는 19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또 물었지. 제거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다.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이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 말씀하듯이. 자, 시험에 그런 지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겠죠. 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자, 상관, 계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상관, 계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요건 두 자산. 그럼 여러분 두 자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상가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입니다.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여러분 수익률의 움직임 또는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 그럼 시험 지문에 반드시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이 말이 떴다.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말이 뜨면은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상관계수가 떠올라야 돼. 수익률의 움직임을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 여러분 계산은 못해도 돼. 왜? 통계적으로 공분사는 여러분 모르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출제할까요? 그 시험 문제는 말로 출제하는데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뭐 사이? 플러스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는 양극단적인 값이야. 일반적으로 요 사이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 있는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는 양극단적인 값. 앞에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나 다 뭐를 붙이면 돼? 예? 앞에 다 뭐를 붙이면 돼? 완전자를 붙여. 완전.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라니까 완전한 마이너스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여기는 완전한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다. 예? 마이너스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플러스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그러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일 때는 뭐냐?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 40%, 60%, 50% 구성 비율을 조정해 주면은 통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는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을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인 피할 수 있는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자, 여기서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을 제외한 어떻게 돼? 플러스 0.9, 0.7, 마이너스 0.5 하여튼 플러스 1을 제외한 상관계수. 자, 15회 한번 가볼까요?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1을 제외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맞지? 요것만 제거 안 되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0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제거가 되지. 그러니까 아까 했죠?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1을 제외한 양의 값, 플러스 0.1, 0.3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지. 여기는 요것만 제거 안 돼. 플러스 1일 때만. 요걸 제외만 했잖아요.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하여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양극단적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고, 요거는 뭐다? 비체계적 위험 제거 안 되니까 어디로 갈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지 뭐. 비체계적 위험 뭐 0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분산 투자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큰 거예요. 위험이 많이 적어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보는데, 자, 상관계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입니다. 자, 상관계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인데, 자, A 자산, B 자산이 있어요. 2013년, 14, 15, 16, 17.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A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항상 수익률 2%, 우리가 5%, 7%, 8%, 11%. 자, 여기가 13%, 10%, 8%, 8%, 9, 7%, 7%, 4% 줘줬다. 자, 얼마 증가? 1년 플러스 3%. 자,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자, 증가했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부호는 잘 보세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 3, 2, 2, 1, 1, 3, 3 같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A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임, B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임을 봤더니 A 자산은 수익률이 점점 플러스 증가하죠? 여기는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렇게 나올 때는 상관계 수익값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데 문제는 여기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정반대죠? 이건 증가하는 거고 이건 감소하는 거예요. 정반대인데 여기 퍼센티지가 같아요. 즉 수익률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정반대로 같은 값으로 3, 3 같은 크기로 변동하게 되면은 이때는 상관계 수익값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형태로 변동할 때. 네? 수익률이 요건 증가하고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고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면은 상관계 수익값은 마이너스인데 문제는 이렇게 3%, 3%, 2%, 2% 같은 크기로 변동하면은 상관계 수익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값이 되는 그런 경우. 예? 그래서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마이너스는 상관계 수익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수익률의 움직임이 뭐다? A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증가하면 B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뭐다? 이렇게 감소하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근데 A 자산의 수익률도 어떻게 돼? 증가하고 B 자산의 수익률도 뭐 한다? 증가한다. 둘 다 증가하면 그때는 뭐다? 상관계 수값은 뭐다? 플러스. 그겁니다. 마이너스라는 의미와 플러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211페이지에 현금 수지의 측정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용어를 설명하고 금융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